7년간 이어지던 지독한 임진왜란이 드디어 종결되었습니다. 조선 팔도는 성한 곳이 없었으나 오랜 전란이 끝이 났다며 모두는 기꺼워했습니다. 의적을 자처했던 이들도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맞이했지요. 화포를 다루었던 저도 이제 호미와 곡괭이를 다루는 농부의 생활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전라 좌수영에서 근무했던 저는 고향이었던 한양으로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곳 도성은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이 여전했습니다. 도성 문을 거쳐 익숙한 운종가를 지나치니 저기 저 멀리 제가 떠나온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머물던 추억의 장소가 말입니다. 대나무를 촘촘히 이어 만든 허술한 담을 지나쳐 주뼛주뼛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평상에 앉아 짚을 엮으며 집신을 만들고 있더군요. 보니 제법 등이 굽었더군요. 저는 까치발을 들고서 조용히 아내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귀가 밝았던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서방님, 아내는 7년 만에 보는 제 얼굴에 눈가가 촉촉해지며 제게 덥석 안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팔이 없는 제 모습에 적잖게 놀란 얼굴로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를 앞세운 채 제게 이리 물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방님의 한쪽 팔이 왜? 저는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에게 적극적인 해명은 빠르게 해야 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당사자인 저보다 상대방인 아내의 표정이 더욱 놀란 상태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아내를 달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쪽 팔이 없어서 놀랐을 것이요. 그래도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 그러니 그리 애달픈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소. 정작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 말이오. 왜군이 휘두른 검에 베이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겁니까? 왜군이 휘두른 검에 베어 한쪽 팔을 잃었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소. 그래도 한쪽 팔이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열정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소. 제가 이리 씩씩하게 말했음에도 아내는 곧장 주저앉더니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서럽게 울었던 이유는 난군이었던 제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했기에 자기 아니보다 늘 저만 생각해 주던 여인네였습니다. 저는 멋쩍은 표정으로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이리 위로했습니다. 팔은 2개면 좋겠으나 하나가 없다고 하여 인생 끝난 것도 아니오. 사는 데에는 다소 불편하겠으나 찾아보면 은근히 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울지 마시오. 불쌍해서 그러지요. 내 난군이 나라를 지키다가 왔는데 보상은커녕 불쌍해서 그럽니다. 미안하오. 내가 성한 몸으로 돌아와 당신을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소. 아내는 촉촉해진 눈가만 수없이 닦더니 이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양반집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서방님은 먹여 살릴 것입니다. 먼 길 오느라 고단하였을 테니 오늘은 씻고 들어가 쉬십시오. 한쪽 팔은 잃었다나 숱한 전투에서도 지독하리만큼 살아남았던 나요. 서방인 내가 안 사람을 먹여 살려야지 누가 나를 먹여 살린단 말이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정말 고맙구려. 7년 동안 일이 건강하게 기다려줘서 고맙소. 그렇게 저는 7년 만에 보는 아내와의 회포를 푼 후 늦은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며 긴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수군에 복무했을 때도 외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늘 긴장했기에 잠이 없었지요. 물론 아내와 함께 누워있는 이 잠자리는 아늑하고 포근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산다. 저는 그리 중얼거린 채 늦은 새벽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로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감고 있던 눈을 뜨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 창호 너머로 보이는 바깥을 보니 어느새 여명이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부지런하게도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저는 방문을 열고 좁은 마루로 나가 집신을 신고서 바로 옆에 자리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쌀 조금과 나물, 소금을 넣고서 구수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죽을 끓이시는 겁니까? 기침하셨습니까? 간밤에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숙은 막사에서 자는 것보다 몇 곱절은 안락하고 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옆에서 잠을 자니 마치 어머니 옆인 것처럼 포근하더군요. 7년 동안 군에 계셔서 그런지 입담이 제법 느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죽이 완성될 터이니 마당에서 얼굴부터 씻으세요. 다 된 죽은 제가 그릇에 담아 마당에 있는 평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아내 말대로 마당으로 이동해 씻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 중앙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바가지로 물을 퍼올려 씻으면 됐습니다. 바가지로 물 퍼올려 씻는 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한쪽 팔이 없으니 불편하더군요. 끙끙대던 저를 아내가 보았는지 후다닥 다가와 잽싸게 물을 길러주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서방님. 제가 물을 길러놨어야 하는데 괜찮소. 나도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그러니 종국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 밥그릇 값어치도 못하는 인간이 살아서 돌아와 안 사람만 고생시키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아내가 길러준 물로 얼굴을 씻은 저는 평상에 안사람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와 안사람 사이에는 조촐한 밥상이 놓여 있었는데 맛 좋은 죽이 보였지요. 저는 아내와 죽을 나눠 먹으며 짧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궁금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7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짚을 엮으며 집신을 내다 팔기도 했고 양반집 허드렛 일도 나가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초췌해지신 것이 7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소. 내가 당신 곁에 있어 줘야 했는데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오랜 전란으로 많은 사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긴 그건 그렇지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제 서방님을 처음 봤을 때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내 남편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서방님 앞에서 울지 않았던 건 저보다 서방님이 힘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점은 내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를 걱정해 주어도 고맙소. 혹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생각해 둔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돈을 빨리 벌어오라며 서방님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묻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서방님 의중을 알아야 어떻게 옆에서 내조할지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약초꾼이나 나무꾼이 되어보렵니다. 산에 올라 나무나 약초를 캐 이를 저자에 내다 팔면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오. 가파른 산에 올라가야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산에 오르는 건 두 다리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팔 하나 없어도 장작을 패거나 약초를 캐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소이다. 그렇게 아내와의 식사를 끝마친 저는 이웃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한쪽 팔이 없던 저를 환하게 웃으며 잘 돌아왔다고 반겨주더군요. 후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지게부터 잽싸게 맸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걷고 걸어 산에 오른 저는 만만해 보이는 나무 하나를 골라잡아 곧장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른 이놈을 잡아뜨려야 장작을 팰 수 있었고 장작을 패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양손에 침을 뱉어가며 도끼질했었다면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팔 하나가 없으니 이놈을 잡아뜨리는 데에 적잖은 애를 먹었습니다. 하산하던 주변 나무꾼 한 명이 이런 저를 보며 다가와 이리 말하더군요. 어쨌건 우리 둘은 잠시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전란으로 팔을 잃은 것이요. 예, 맞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들지는 않으시오? 당연히 힘이 들지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가정이 있는 모민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라질 전란 때문에 여러 고생하는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외적이 물러갔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늦은 아침에 북한산 중턱까지 올라온 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으나 체력은 좋았기에 내려가는 길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도 지게를 가득 채워 내려가니 기분은 좋더군요. 저자로 내려온 저는 오늘 확보한 장작을 어떻게든 내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북한산에서 확보한 장작을 저자에 내다 파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장작만 취급하는 중간 도매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져다가 팔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게에 짊어진 장작을 사겠다며 어느 중간 도매상이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장작을 많이도 패시었소. 혹시 아직 이 장작을 팔지 못했다면 내게 파시겠소? 얼마에 살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최소 한 양 아래로는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중간 도매상은 기겁한다는 얼굴로 이리 답변하더군요. 한 양이요? 저는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너무나도 궁금해 이리 물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요?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 다른 나무꾼에게 물어보니 지게 가득 쌓은 장작은 한 양부터라고 하더이다. 그건 맞는 말이오. 그런데 이것을 팬 이가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잖소. 그러니 이 장작의 가치 또한 오전으로 매기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니 내가 이를 50전에 사겠소. 저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팔 하나가 없다고 제가 한 일의 가치까지 떨어뜨려 평가받는다는 것이 의아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갔지요. 나는 이것을 5천에 팔 생각이 없으니 그만 가주시오. 중간 도매상이 저를 쏘아보더니 언성을 높이며 삿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게 역정을 낸 것이오. 어디 한 양에 팔 수나 있을지 두고 봅시다. 그자는 제가 역정을 내어 화가 솟구친 게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장작을 자신이 확보하지 못해 화가 솟구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가 제 앞을 떠나면서도 눈길은 제가 해온 장작만 주시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장사치는 장사치였습니다. 저리 계산적이니 말입니다. 후로 저는 운종가 어느 일각의 지게를 내려놓고 선체로 이것을 사달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찌나 민망하던지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남들보다 부족하니 뭐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크게 외쳐야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던 어느 양반 어르신이 제 장작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각과 도포를 뒤집어 썼으나 옷차림이 검소해 보이는 양반 어르신이셨습니다. 자네는 이것을 얼마에 팔 생각인가? 한 양입니다. 한 양이면 비싸구먼. 한 양이면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아도 절대로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양반 어르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뭔가를 결정했던지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답했지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한 양에 살 터이니 집까지 배달해 주겠는가? 보다시피 일손을 데려오지 않아 내가 이를 가져가기가 무리라네. 원래 배달까지는 안 됐으나 저는 아까 말했듯 남들보다 부족했기에 월등히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르신 댁까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좋네. 그럼 한 양 여기 있네. 앞서가시지요.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저는 앞서 걷는 양반 어르신의 뒤를 졸졸 따라 걸었습니다. 양반 어르신은 60대임에도 어찌나 발걸음이 빠르던지 쫓아가기가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기와집이 내 집일세. 이곳 운종가에서 20분 정도 걸으니 운종가가 끝나는 지점에 접은 댁이 보이더군요.
저는 자기 집 문턱을 넘어 들어가는 양반 어르신의 뒤를 따라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반 집 마당까지 들어온 저는 지게를 세워놓고서 장작을 마루 아래에 차곡차곡 쌓았지요. 원래 이것은 이 집 노비나 머슴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나 군말 없이 했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날씨였음에도 어느새 제 얼굴에는 뜨거운 땀이 가득했습니다. 해당 양반 어르신은 어디로 가지도 않고서 일만 하는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군요. 괜히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감시 혹은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장작을 모두 정리한 저는 해당 양반 어르신께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장작은 마루 아래 크기 별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양에 제 장작을 구매해 주어 감사드립니다. 해당 양반은 흡족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일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야무지더군. 과찬이십니다. 그럼 소인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발걸음을 떼려는데 해당 양반 어르신께서 느닷없이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이보게, 할 일이 없다면 잠시 이곳에서 수정과나 들며 대화나 나누겠는가? 저는 의아스러웠으나 양반 어르신께서 제안하니 우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반 어르신은 저를 대청으로 불렀고 저는 양반 어르신을 마주보며 대청의 끝자락에 걸터 앉았습니다. 잠시 후 연호비 하나가 수정과 2장과 약과 하나를 내어왔습니다. 들게. 우리 집 수정과 맛이 좋아 맛본 사람마다 깜짝 놀란다네. 저는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과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처럼 참으로 맛있더군요. 어쨌건 한쪽 팔도 없는 저를 이렇게 살갑게 대해준 양반 어르신의 행동이 궁금했습니다. 제게 이리 맛있는 걸 대접해 주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아무 의미 없는 만남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양반 어르신은 제 얼굴과 한쪽 팔이 없는 어깨만 뚫어지게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한쪽 팔이 없어 자네가 내놓은 장작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네. 그런데 자네는 자네의 가치를 한 푼도 깎지 않더군. 더욱이 배달까지 해주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네. 과찬이십니다. 다른 이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과찬이 아니야. 겸손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일세. 요즘엔 사지 멀쩡해도 게을리 일하는 이들이 많은데 자네는 그게 아니었네. 그래, 장작만 취급하던가? 집은 어디고? 아직은 장작이나 약초만 캐면서 연명할 생각입니다. 집은 운종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작이나 약초를 캐지 않으면 뭘 할지는 저도 고민입니다. 눈발 날리는 겨울이면 그걸로 먹고 살기는 힘들 걸세. 장작이 가장 잘 팔리는 시기는 초가을이니 말일세. 이제는 약초 캐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팔이 없으니 다른 이들에 비하면 선택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나 찾아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내가 머슴을 구하는 중일세.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보면 어떻겠나? 내가 이래도 사람 하나 뽑을 때 까탈스럽기로 유명하다네. 머슴이요? 한쪽 팔이 없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괜히 민폐는 아닐지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네. 내가 원하는 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든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지닌 사람이니. 저는 양반 어르신 댁에서 빈지게를 메고서 홀가분하게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열심히 살고 있는 이로 인정해주니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한쪽 팔이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삶이었겠지만요. 후다닥 집으로 온 저를 아내가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장작을 팔아남긴 한 양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후로 저는 장작을 패거나 약초를 캐다 판 돈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도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았고 저도 아내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제가 판 물건을 사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 같았습니다. 자꾸만 깎아달라며 호소하더군요. 급기야 떼를 쓰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역시나 편견이 무섭더군요. 그러함에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며 제 가치를 깎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들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 사람들은 저를 알아주었고 제 물건을 사겠다며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장작 혹은 약초를 팔던 이들이 저를 운종가에서 쫓아냈습니다. 한쪽 팔이 없던 저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겁니다. 중이 저를 바꿀 수 없다면 중이 그 저를 떠나는 것이 맞겠지요. 저는 똘똘 뭉친 그들 때문에 저자의 장작이나 약초를 내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양반 어르신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까고 먹고는 살아야만 했기에 양반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제가 대문 앞에서 어르신을 부르자 한참 후 어르신이 직접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흐뭇해하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자네도 힘들었겠군. 그러니 제가 이 집에서 머슴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 하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이라 여겼는데 세상이 이런 저를 반기지를 않더군요. 자네가 내 집에서 일해준다면 내가 고맙지. 해당 양반 어르신은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은 채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후로 저는 양반 어르신 댁 머슴이 되었습니다. 저분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제가 때로는 자식처럼 머슴처럼 살갑게 대하며 일해드렸습니다. 저와 저분은 1년이 지나니 매우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문둥병으로 몇 해 전에 죽었다고 하더군요. 해서 저처럼 일반 사람과 다른 일을 보면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쨌건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열심히 일해도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일을 만나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래도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